안녕하세요. 꿈속에서 듣는 이야기의 꿈듣기입니다.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날은 추워지고 코로나도 심해서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책은 저를 위해서도 준비한 책인데요. 나를 위해 하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잘하지 못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웃으며 넘겼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눈을 감고 잠시 책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책 읽으러 갈게요. 모두 좋은 꿈 꾸세요. 나를 하대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타인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나를 하대할 때가 있다. 내 월급을 후려치려고 하는 사람, 다짜고짜 반말로 말을 거는 사람, 직업이나 성별로 사람을 묶어 깎아내리는 사람, 지속적으로 내 단점만 언급하는 사람,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내 잘못만 언급하는 사람, 적당히 타협해 내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그럴 땐 여유 있게 뭐야? 하고 콧방귀를 낀다. 의식적으로 남의 하대를 속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이유 없이 타인을 하대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그들의 마음에 넘치다 못해 여기저기 튀기는 열등감과 불행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혹시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면 마음의 거리라도 두고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흘려버리자. 나를 하대하는 말을 담아둔다면 그것이 나를 갉아먹게 되니까. 그건 내가 나를 하대하는 것이니까. 동료와 너무 친해지지 마라. 우리는 보통 주변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사회성이 좋다, 친화력이 좋다는 말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너무 친해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물론 활기차고 싹싹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것은 좋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을 다 털어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동료와 친구 사이 그 어딘가 모호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적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공적인 관계에서 마음속 감정을 모두 털어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먼저 함께 일할 때 곤란해질 수 있다. 우리는 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남에게는 맡기기 어려운 것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거절하면 감정적으로 섭섭해하는 등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난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 상사 욕도 하고 동료 욕도 하고 서로의 치부를 다 아는데 둘이 멀어진다면? 그만큼 서로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관계가 된다.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불안한 관계가 되는 슬픈 일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소수의 그룹과 너무 친한 사람들은 전체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더 친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면 그야말로 회사 생활에 독이 된다.
이런 이유들로 직장 동료와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오래 함께 일하다 보면 끌리는 사람, 친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급하게 모든 걸 털어놓지는 말자는 이야기다. 조금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멈추기도 어려워진다. 또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뱉은 말, 이미 보여준 속마음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항상 중간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 그렇지만 중간을 잘 지킨다면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사람 사이 일이 가장 어렵다. 인간관계로 인한 트러블과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적당한 관계를 만들어가자. 친하고 편안하게 지내되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자. 일상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되 부정적인 감정까지 전부 털어내지는 말자. 다치지 않는 요령이 필요해. 잠깐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다. 제일 처음 배운 것은 공격 기술도 방어 기술도 아닌 낙법이었다. 낙법은 넘어지는 방법, 즉 넘어질 때 부상 없이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이다. 태권도를 배우다 보면 아예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으니 넘어질 때 다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운동을 시작할 때도 다치지 않게 낙법을 배우는데 인생에는 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낙법이 없을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넘어질 일이 너무 많은데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타인과 함께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이 그런 낙법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과거 넘어졌던 경험을 돌아보고 다치지 않는 요령을 익혀 최대한 덜 상처받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는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움직여보자. 앞으로 걸어가보자. 다치지 않게 낙법을 기억하면서. 기대지 마시오. 전철문에는 늘 기대지 마시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전철문에 기대 있다가 문이 열리면 선로 밖으로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무게를 실어 기대면 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 들면 서로 힘들어지고 언젠가는 상처 입게 된다. 기대지 말자. 손잡이를 꼭 잡고 버티자. 내 삶의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애인과 싸우는 이유. 나는 애인과 많이 싸우는 편이다. 싸울 때마다 지치고 감정적으로 힘들다. 언쟁이 몇 시간이나 이어지고 도대체 갈등의 원인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싸운 이유가 하찮게 느껴지게 되면 그제야 깨닫는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이유는 싸움을 시작한 원인보다는 싸우는 과정 때문이구나. 내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내게 심한 말을 내뱉는 상대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렇구나. 결국 싸움의 원인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였다. 나는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그 상처에 분노를 느끼고 분노해서 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싸움이 거듭되다 보면 서로 말 실수를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특정한 말에 내가 입은 상처만을 생각하게 된다. 원인에 상처받았든 싸우는 과정에 상처받았든 서로 상대가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내가 먼저 공격을 멈춰야 한다. 내 상처에만 집중해서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상대에게 침착하게 알려주자. 조금 전의 대화로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먼저 물어봐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적지 않은 갈등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이다. 이별 후 고통에 대처하기. 이별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은 더욱 그렇다. 실제로 뇌에서는 이별의 고통을 통증으로 인식하여 진통제를 먹으면 완화된다고 한다. 이별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치유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아픈 일이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깝고 소중했던 사람이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복했던 추억이 기억하기 힘든 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인생에서 이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도 한때 연인과 이별 후 괴로운 날들을 보냈었다. 한동안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다. 나는 나를 사랑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괴로운 시간 안에 갇혀 지냈다. 한참을 이별에 힘들어하다가 생각했다.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고. 이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다 남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이별로 인해 얻은 것들이 떠올랐다. 이런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기준. 이런 점은 내가 고쳐야겠다 하는 성찰. 이별하고 힘들더라도 바로 아무나 만나지는 말아야겠다거나 혼자서도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겠다 하며 스스로 얻은 깨달음들. 그렇게 아팠던 이별들은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게 뭔가를 가져다 주고 나를 성숙하게 했다. 쓰고 맛없는 음식일지라도 일단 씹어서 삼켜 소화를 시키면 어쨌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가끔은 보약처럼 내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별의 고통도 내 가치관과 감성과 시야와 미래에 도움을 줄 쓰디쓴 약이라고,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더 잘 견딜 수 있고 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말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다. 권선징악으로 가득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엄마는 항상 먼저 내 것을 양보하며 살라고 하셨고,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예절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늘 착했다. 친구들에게도 잘 맞춰주는 착한 친구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고,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취직을 하고 계약을 할 때도, 이직하면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야근하고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할 때도 나는 마냥 하하 웃는 늘 착해 빠진 예스맨이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다. 친한 동료와 연봉에 대해 이야기 나눈 어느 날 실력도 경력도 내가 더 위였고 업무량도 내가 더 많았는데 동료의 연봉이 더 높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쩌면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다. 아, 착하게 살지 말걸. 대대로 물려받아온 그 착함이라는 굴레를 내 선에서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착하게 살면서 손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나를 등쳐먹으려는 이들에게 발톱을 세웠다면
덜 착했다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착한 것도 아니었다. 내가 그런 애티튜드가 착하다고 생각한 것일 뿐,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은 그저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뒤늦게 이런 결심을 해서 아쉽지만 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잃지 않고 의식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노력, 내 시간을 귀하고 아깝게 생각하려 한다. 내 권리를 알아서 포기해주는 착한 예스맨은 이제 없다.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착한 것이 아니듯 얌체, 여우, 이기적이라고 불리는 내 이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행동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니까. 엄마는 30년 동안 나에게 감을 줬다. 나는 감을 싫어하는데 엄마는 30년 가까이 나에게 감을 줬다. 독립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택배로 감을 한 박스 가득 보내주셨다. 무농약으로 키운 몸에 좋은 감이니까 다 먹으라고. 예전에는 이런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였다. 감 싫어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주지 않으니 정말 답답했다. 사실 감뿐만이 아니었다. 엄마는 내 책상도, 침대도, 커튼도 항상 나에게 묻지 않고 바꿨다. 나는 꽃무늬를 싫어하는데 엄마는 늘 꽃무늬가 많이 들어간 이불과 커튼을 사주셨다. 직업을 고를 때도 그랬다. 교사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도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사가 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고 자랐으니까. 여자 직업은 교사가 제일 좋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으려면 교사가 좋다고, 그러니까 네가 싫어도 해야 된다고. 나는 결국 부모님께 떠밀려 교직 기수를 해야 했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고 늘 나를 아끼고 먹이고 챙겨주셨지만 진짜 나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게 속상하고 가끔은 서러웠다. 그러나 독립해 따로 살면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 세대에는 개인과 취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쁜 세대였고 누군 뭘 좋아하고 누군 뭘 싫어하고를 신경 쓸 겨를이 없던 게 아닐까. 금쪽보다 귀한 내 새끼, 몸에 좋다는 건 일단 먹이고 일단 사주고 나중에까지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추천하고. 엄마 아빠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도 모르셨다. 스스로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평생을 열심히만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몰라줘도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받아들이기로. 나는 호불호와 취향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키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기로.